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커피 대표 맡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 회복적 정의를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질문, 그리고 또 그 질문에 기반해서 대화 모임을 이끄는 조정 절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형태인데, 그 연결성을 좀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오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우선 회복적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쉽게 설명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란 말에 방점을 찍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좀 간단하면서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씨를 좀 못 써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회복적 정의,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이 회복적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 우선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잘못이 발생했을 때, 잘못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 잘못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많고, 그런 범주가 결국은 정의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1번은 제가 보기에 초점인 것 같아요. 잘못이 발생했을 때 이 잘못된 행동이 주로 초점이 되거든요. 어떤 잘못이냐, 어떤 위법한 일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 잘못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 또는 이런 것들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처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해자 중심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 잘못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었는가, 이거는 그 잘못을 한 사람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해자 중심으로 일단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초점입니다.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과 피해를 줬는가 하면, 정의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피해와 영향이 최대한 회복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이 회복에 그래서 방점이 찍히긴 하죠.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가 응보적 정의에서는 핵심인데, 여기선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책임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때 잘못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가 자발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발적 책임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강제적 책임을 받다 보니까 이 자발적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책임을 수행해도 마치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자발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임은 그렇게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체, 정의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야 되느냐 했을 때 피해자와 이들을 둘러싼 공동체, 이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강화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피해자와 공동체는 일종의 신고하고 결과 기다리는 되게 수동적 존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정의를 이루는데 큰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네 가지의 초점을 다르게 두고, 목적을 다르게 되고, 책임을 다르게 이해하고, 주체를 다르게 보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일련의 정의를 이루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회복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회복적 정의를 이해한다면 이 회복적 정의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회복적 질문이 돼요. 왜냐? 여기에 기초해서 질문을 묻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이건 이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회복적 질문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될 텐데 누가 한 짓이냐, 범인이 누구냐, 어떤 애가 먼저 그랬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1번 질문이 누가 그랬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가로 바꿔야 된다. 즉 사람의 초점에서, 잘못한 사람의 초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더 방어적이기보다는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으면, 자, 그러면 그 일이 누구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주었는가? 이 질문이 따라가야죠. 예, 요 이해 속에 간다면. 그래서 그 일로 쟤는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것 같냐? 너는 어떤 게 불편해졌냐? 또 뭐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래서 문제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나 인정하면 모든 거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떤 사건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와 영향이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각도로 그 어떤 사건이 주는 그 영향의 범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피해가 회복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 자발적 책임을 묻죠. 그러면 이 자발적 책임은, 자, 그러면 지금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 일이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과 또 그 주변 공동체 회복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책임성을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발적 책임의 질문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처벌로 책임을 져라가 아니고 이만큼의 피해를 줬는데 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겨우 그 정도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이 평가 전에 스스로 만드는 책임은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변화를 시키려고 처벌도 하고 책임을 지라 그러지 그냥 그 양만 맞추면 된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고, 네 번째는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책임이 어디로 갈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가,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잘못했으니까 개인이 책임지면 되지만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려면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는 공동체에 대한 이 책임도 여기서는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어떤 관계, 예, 특히 가해 피해든지 서로 영향과 피해를 주고받는 사이라면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냐 싶은가. 이거는 뭐냐면 관계를 재설정하는 질문이에요. 앞으로 둘은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은지, 쟤네들하고 너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당신 때문에 피해를 받던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관계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 배웠는가 또는 느꼈는가. 이건 뭐냐면 이 과정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질문들 가지고도 회복적 정의의 이해를 잘하는 세대가 좀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이 회복적 정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 질문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이 생각의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질문은 자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회복적 정의의 실천의 1번은 회복적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질문. 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는 겁니다. 네, 회복적 대화 모임인데 이걸 우리가 조정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즉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회복적 대화 모임의 절차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사전 모임이라는 걸 하고 본 모임을 하고 또 확인하는 점검 모임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전 모임과 점검 모임을 빼고 본 모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직접 당사자들이 만나는 거니까. 근데 그 모임을 진행할 때도 절차가 있는데 한 6개 정도의 절차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절차도 결국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절차에 보면 처음에 도입 단계라고 해서 나옵니다. 도입 단계는 서로 어떻게 대화 나눠야 되고 규칙을 잘 지켜달라, 뭐 오늘 취지가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여는 그 단계고요. 두 번째가 뭘 우리가 가냐면 입장 나누기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입장 나누기가 여기로 치면은 무슨 일이 누구에게 생겼고 그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내 경험과 그것이 나한테 준 피해와 영향, 뭐 어려움, 불편함, 상대에 대한 감정 이런 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게 저한테 준 감정 이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진 않죠.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결론만 짓자는 게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 그 맥락이 어떤지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장 나누기가 그 다음 단계를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자 서로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정자들이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 쟁점을 좀 찾읍시다 해서 제3자인 조정자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1, 2, 3, A, B, C 이거인 것 같습니다 하고 쟁점을 찾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단계는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쟁점 찾기가 되게 중요한 조정자가 해야 될 몫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이제 그럼 각자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각자 원하는 걸 얘기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먼저 자기들끼리만 따로 분리돼서 논의를 하라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시제가 어디로 가냐면 미래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본인들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각자 생각을 해보자. 이게 결국은 자발적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마련된 대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이라기도 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다. 이 말은요, 누가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고민해 온 안을 가지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지, 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현실적이고 앞으로 해야 될 걸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되진 않죠. 일부 합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뭐 할 수 없어요. 그걸 제3자들이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고 이게 다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면 마무리 단계라 그래가지고 함께 만들어진 이 합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뭐 서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리고 오늘 모인 자리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정 또 대화 모임의 6단계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결국 3개의 시제를 거쳐가도록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거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일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줬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낳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을지 이걸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게 조정의 절차입니다. 숨기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회복적정이 힘들지 않을까?
네, 아니 뭐 그런 면 충분히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뭐 잘못된 행위를 이제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반응이 나온 이유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러대고 안 했다 그러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요. 근데 저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이건 거의 본능적 행위라고 보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 그 잘못한 사람을 어느 만큼 인정을 시킬까에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하고 부인해서 축소시켜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처벌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응보적 정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회복적 정의는 뭐를 강조하냐면 자, 그 사람의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피해는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둬요.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에서는 가해자의 행위의 불법성, 그 사람의 의도성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처벌 결정을 하는 핵심으로 놓기 때문에 그러지만 회복적 정의는 아까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중심에 있다면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데 다 가해자의 그 정도를 갖고 우리가 측정하고 가해자도 그걸 축소시키는데 목숨을 걸다 보니까 강조할수록 더 애를 쓰고 축소시킵니다. 피해와 영향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로 만약에 우리가 바꿔나간다면요 모든 사람이 바꾸어질 거다라는 건 몰라도 최소한 생각의 방향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게 이 이해와 질문과 절차가 주는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중심의 사고를 탈피하고 피해자의 초점을 맞추면서 책임을 거기에다가 이어줘야 됩니다. 제일 제가 안타까운 건 심지어 처벌을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도 그럼 지난번에 어떻게 책임졌냐 그러면 저 그래서 벌 받았잖아요. 저 처벌 저는 했는데요. 근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도 한번 제대로 못 받았고 변상도 못 받고 뭐 저 사람 벌 받았는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면 그건 정말 가해자의 처리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각도로 보고 질문하고 대화하는 절차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